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를 하셨던 강사 세 분 모시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계신 분은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이창현 사무국장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회자로 모신 이유는 사실 이 분야에서 이런 사회를 보시는 데서 가장 베테랑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제가 교회는 공포하지 않았지만 북한 어린이 아카데미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북한 어린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차원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5주 동안 저희 내부에서 협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면서 저희도 스터디를 했고, 또 이제 몇 달 전부터는 이제 이 세미나를 위해서 이분들 모시고 또 사전 세미나도 쭉 했고요. 그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같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네, 모든 과정을 다 섭외를 해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치없게 또 사회까지도 제가 또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국장님과 함께 또 여기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 가지고 제가 시작할 겁니다. 주로 이제 처음에 사전 질문해 주셨던 것들 토대로 해서 주목되는 거 다 제외하고, 그리고 강의 내용에 담겨졌던 것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올려주셨던 질문들도 있는데 여기도 너무 많이 있어서 몇 개만, 여기서 회의한 결과 몇 개만 또 다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4시 10분인데 5시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창현 국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이창현 사무국장이고요.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다면, 저희는 2007년도에 세워져서 지금 16년 정도 된 크리스천 베이스의 그 전문가 연구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름을 딱 이제 저희 연구원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사교회로 함께하면서 특별히 평신도 연구자들, 박사급 연구자들 100명 정도가 자기의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을 가지면서 동시에 저희 별도의 연구들을 하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북한의 학교 세미나를 컴패션이랑 이제 저희가 비공개 세미나로 이렇게 진행하고, 또 작년에 북한 어린이 아카데미도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했을 때 저희 내부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상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공부하고 있는 이제 북한학 연구자인데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맨날 노동신문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계속 힘든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사실 그 사회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또 사람들을 향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조금 소개가 길었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 강의와 그리고 또 이 질의응답 시간을 구성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미 그 사전 질문 주셨고 또 포스트잇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선생님들께는 뭐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질문은 동일하게 세 분에게 다 부탁드릴 수도 있고, 어떤 질문은 한 분에게 콕 찍어서 제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래도 저와 가장 큰 인연이 있는 이성희 선생님에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무엇인지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아마도 6년 동안 담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은 보람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서 일단 이성희 선생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요. 또 동일한 질문으로 다음에 김현진 선생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교사로서의 공지는 물론 이제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는 게 우선으로 두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보람 있을 때는
남학생들이 군대를 갔다가 1년 반 혹은 2년 군사 복무를 하고 휴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딱 나타났을 때 되게 우젓하고 그때는 희열이 느끼면서 와, 내가 이 보람으로 교사 생활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장면이 그거였습니다. 네. 네, 거의 아들 보내실 수도 있는 그런 느낌 가지실 것 같아요. 김현진 선생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초등학교라고 하면 실제 중학교 원래 보내면 끝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끝나는데 이제 제복 입고 군복 입고 1년 만에 이제 휴가 나와서 선생님 저 수학을 너무 못해서 선생님에게 맞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 방학인데 저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이랬을 때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너무 고맙기도 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지금 또 뭐 매번 저도 이런 얘기를 계속 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또 저희 학급에서 제일 자랑스럽게도 초등학생인데도 졸업하면서 외국어 학원에 입학했을 평양 외국어 학원에 입학했던 학생이 왔을 때가 제일 보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고 하는 건 사교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목고를 북한에서는 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양 외국어 특목고 혹은 이제 특수대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제가 보기에 이 질문을 김지은 선생님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지은 선생님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학교도 다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 네. 유치원은 크게 보람이라기보다도 네, 대견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 뽀송뽀송하던 애들이 학교 학생이 되었다고 콧물을 찔찔 흘리던 애들이 네, 예, 그리고 그런 보람은 저도 아마도 그 고등학교 교사 할 때 의대를 보내고 수학이다 보니까 수능 지도를 하고 또 좀 촌지를 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네, 잘 돼서 예, 왔을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제가 2011년도에서부터 14년도까지 대한민국의 한계리 고등학교에 있을 때 그때 1기로 졸업시킨 애들 제가 수학을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얘가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막 분수도 모르던 애인데 제가 3년을 지도하면서 얘가 경인교대 2명 다 졸업을 하고 지금 현직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는데 카톡에 스승의 날이면 지금 다니는 학교 애들이 문자 보내는 게 아니고 걔네가 계속 보내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보면서 정말 내가 남과 북에 정말 그 좋은 제자들 뿌듯하게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승의 모습은 어느 나라든 똑같기 때문에 네, 그 제자들이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네, 그리고 함께 특히 같은 교직에서 같이 있을 때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예, 의사를 키워봤지만은 의사는 병원 가면 다고 근데 교직에 있으니까 같이 지금도 네트워크 하거든요. 그 친구 부천에 그 초등학교에 있는데 지금 4년차 그 교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지금도 밥 먹고 그러거든요. 예, 그럴 때 아마 제일 네, 뿌듯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 하면 굉장히 멀고 그리고 우상화 교육만 진행하는 것 같고 그냥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선생님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 잘 길러냈을 때 되게 좋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자 이렇게 좋았던 것만 물어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뭐냐면 이렇게 또 질문이 와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어려움은 또 뭐였는지를 질문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 질문은 그래도 소학교에서 계셨던 우리 김현진 선생님께 네, 질문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집 사업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 교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교사냐?
네, 교원대학을 졸업했으면 직업적인 혁명가잖아요. 이 혁명가로서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집 사업 하는 게 이거로 해서 학급 등수를 매기고 선생님 등수를 매기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잡고 1위 3등까지만 주고 나는 안 하고 싶다. 이러면서 제일 불만이 많았었고 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북한 책에 보면 혁명과 실생활을 결부시킨다 혹은 노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창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사실 일을 시키면서 그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자원을 수집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안타깝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그 제자들과 같이 함께 김현희 선생님 그 부분에서 가장 고생하시지 않았나. 특별히 제가 보기에 수집 사업에 있어서 머리 큰 아이들보다 소학교 수집 사업이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했는데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많은데 제가 이 질문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유튜버로 바뀌었죠.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네, 김지연 선생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만나셨으니까 네,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 모든 분들에게 다 물어봐야 되는데 순서별로 자 우리 그 어린아이들의 꿈이 어떻게 자라면서 변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연 선생님. 북한은 꿈이 크게 있는지 저는 그게 일단은 네. 왜냐하면 북한의 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교직에 있으면서 꿈을 향한 그 진로들이 세부적으로 너무나도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보통 꿈을 꾸다기보다도 그냥 직업도 배치의 개념 그리고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고 저도 부모님들이 다 교직에 있다 보니까 교사밖에 직업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저희 동생도 다 이렇게 교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꿈 어릴 때부터 어떤 꿈을 꾼다? 무슨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방대하게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하나 그 단계를 밟아가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공통적으로 네, 아버지 원수님께 충직한 이런 그런 그 형식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면 조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북한 애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예. 그리고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꿈을 꿨을까? 별로 꿈을 꿔본 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애들한테 꿈을 찾아가라. 또 저희 딸이 지금 고3이거든요. 그래서 꿈, 진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서 태어나서 했으면 얼마나 얘가 좋은 꿈을 단계적으로 꿨을까 했는데 지금도 아직 엄마 나는 아직도 뭐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정도로 애가 아직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졌는데 네 하여튼 북한 어린이들의 꿈은 그냥 저는 정답을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네 선생님들마다 서로 다 또 이야기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현진 선생님은요? 네. 일단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을 이루어지나요? 또 그 꿈대로 내가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북한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돌격대에만 안 가면 돼. 이런 집체적으로 가는 집단적으로 배치되는 그것만 안 가면 좋겠다. 네, 이게 꿈이자 소원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대학 가고 싶어 해도 그 국소수의 학생들만 가는데 거기에 내가 속할 수 있겠어? 우리 부모의 바탕, 권력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감사하고 제일 좋은 부분이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해서 실수를 하면 다시 만회를 하고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선택이 북한은 없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다라는 거가 다르고요. 북한에서의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면 이제 진로가 선생님들과 진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지망, 2지망에서 진로를 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의사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건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훈이와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예, 꿈을 못 꾸고 이제 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나 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처럼 뭐 자영업이 되겠다 이런 거는 또 꿈을 못 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꿈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대화도 합니다.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진로를 올려요. 그래서 이 학생은 대학을 이쪽으로 갑니다 하고 올리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 아이는 되고 이 아이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모르는 가족적인 성분이 안 좋다. 계급사이고 성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학생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꿈을 찾아가기보다 위에서 내려에서 계획경제로 끌어나가는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가끔씩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이들이 꿈을 이렇게 잃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아니면 그것을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출신 성분이 닫혀 있어서 혹은 이미 어차피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농촌이고 아버지도 집단 농장에서 일하니까 나도 나의 인생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나의 인생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그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어린이에 대한 기도들이 되게 다양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게 되네요. 자, 이게 굉장히 엄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으로 제가 변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춘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중학교에 해당할 것 같은데 북한 학생들은 일탈행위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 큰 거가 아니어도 이 사춘기 학생들의 일탈을 조금 중학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에서의 우리 학생들에게 뭐 사춘기가 되고 중2병이 돼서 이런 용어는 사실은 북한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통용이 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용어 자체는 있습니다. 중2병에 대한 용어는 없지만 사춘기에 대한 용어는 있습니다. 우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춘기란 용어인데 평상 아이들은 그렇게 쓰지 않는데 일탈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소소한 일탈행위는 선생님들에게 반항을 하는 식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괘씸한 게 있고 또 6년에서 같은 담임을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라 어떤 애는 예쁘고 어떤 애는 안 예뻐요. 그리고 어떤 애는 선생님이 좋고 어떤 애는 선생님이 안 좋아요. 이게 복불복이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선생님한테 한 번 정도는 일탈을 하고 반항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되게 많이 괴롭힘을 학생들에게 받은 게 있는데 꼬무총 있잖아요. 새청. 예, 새총으로 콩을 넣어서 다리를 써는 거. 예, 근데 저희는 치마를 입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교실이 앞문과 뒷문이 있어요. 그러면 앞문에 초를 칠해서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넘어지는 거. 수업 시간에 그 거울로 선생님에게 눈에 비춰서 반짝반짝하게 뭐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소한 이탈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탈은 가출을 하는 거죠. 북한도 학생들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욕전이나 장마당에 이런 데 배회를 하다가 잡히면 이제 단련소에 갔다가 다시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학생들의 성장기에서 이탈은 조금 제도적으로는 뭐 대우나 제도적인 규칙은 다를지라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사람이 겪어야 되는 거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북한 사회 또한 비행 청소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걸 지금 같이 확인하셨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나 사춘기가 아니어도 우리 소학교에서는 일탈행위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은 소학교는 이제 선생님 별명 부르는 정도로 끝납니다. 네. 4학년 그것도 3학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이때 되면 이제 중학교에 간다 하면서 4년제 때는 4학년 때 있었고 5년제 때는 5학년 때 있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이제 나 이 선생 볼 일이 없어 이러면서 별명을 붙여놓고 가요. 그러면 아래 학년에서 그 별명을 이제 불러주는 거죠, 선생님에게.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야 되는. 근데 이게 분명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말이면 무조건 네, 무조건이라고 자꾸 붙여놓으니까. 그리고 저는 남한에서의 사춘기 그다음에 중2병 이거는 저는 성인들이 붙여놓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들이 자꾸 얘는 사춘기라서 이러면 이해해 주세요. 자꾸 어머니들이 저는 애를 사춘기라고 자꾸 감싸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어머니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좀 생각했어요. 애는 자꾸 그 나이 때 성장기 때 있어야 되는 일이고 한 번 이제 지나가야 되는 일인데 어머니들이 자꾸 얘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옆에서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저도 그거는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확실히 아직까지 북한은 선생님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계시지 않나 좀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다니실 때에 학교를 생각하시면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북한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누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의 교권, 선생님의 권리, 권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학생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때릴 수 없다. 뭐 어떤 지도할 때도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학교마다 조금씩 학교 끝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처벌도 이쪽으로 올라가면 커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보기에 이성희 선생님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듯이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와서 고원초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한 학부모님이, 그때 고원초등학교는 그 특전사 부대, 송파에 있는 특전부대 가족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한 부모님이 학부모님한테 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1년도 안 된 상황이라서 돌아서서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 바보든지 아니면 저 학부모가 무식하든지, 아니면 저러라고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경쟁력 있는 공부를 했나? 왜 했지?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죄송하다고 하고 학부모님은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근데 가만 내용을 들어보면 선생님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회상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사실 북한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좀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마라 라는 거잖아요. 권위적인 거잖아요. 학생의 인권보다 학생의 인권이라는 자체를 제가 북한의 인권과 한국의 인권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권이 아동들에게는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가서 뭘 해와라, 노동을 시켜라, 아동의 인권을 안 시키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 선생님의 인권 역시도 내가 권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수직이지 이게 수평이나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의 권위도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권위와 북한에서 말하는 권위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필수적인 권위잖아요. 어디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앞지르고 어디 선생님이 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선생님이 퇴근을 안 했는데 네가 먼저 불 끄고 나가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선생님 저 생일인데 뭘 사줘요? 이게 어디다 대고 선생님한테 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현진 선생님은 네, 교권과 학생 인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성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남한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뭐 북한에서 네 교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권리 이거는 있는데 그 교사들도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부모건 학생이건 뭐가 문제니? 이런 식으로 대하고 학생들이 인권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지연 선생님도 네. 북한은 아직도 엄연하게 그 체벌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북한 교사들이 교권은 네, 학생들의 교권, 인권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아직 학교에 있는데 탈북 학부모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의 그 인권을 먼저 배우셔가지고 네, 북한 같았으면 저쪽에서 선생님이 오늘 담임 선생님이 아무개 어머니 오늘 오세요 하면 저쪽에서부터 수직으로 머리를 숙이고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교실을 온다,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받으러 온다 이 자체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오는 거죠. 예. 그런데 아주 그냥 씩씩하게 오셔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저희 학교에 탈북민 자녀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그 행정실에 뭐 하여튼 서류를 못 어떻게 했다고 해서 아주 그냥 찌렁찌렁하게 싸우시고 행정실장님이 이리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같은 탈북민이지만 요즘 애들이 말을 빌리면 너무 쪽팔린다 내가 왜 저렇게 하지? 북한에서는 저렇게 안 배우셨는데 분명히 손 딱 잡고 제가 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뭘 그렇게 우리 행정실에서 뭘 그렇게 잘못하셨는데요? 했더니 이 서류를 떼지 말아야 되는데 뭐 떼가지고 뭐 자기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말로 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렇다 보니까 애들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네,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주 그냥 선생님들이 항상 지금도 선생님들이 엄청 조심하시더라고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애들한테 뭘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왜 우리 애를 욕합니까? 왜 우리 애만 지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5학년 애들인데 얼마나 영악한지 선생님이 잘못한 걸 막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교직원 연수를 할 때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 통일되면 그냥 북한에 가서 선생님 하세요. 여기서는 못 해먹겠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냥 다 내리고 학부모 상담할 땐 내 어머니 언제 이렇게 하게 말투가 안 이렇거든요. 북한 선생님들은 어머니 오세요 학교로 이렇게. 예, 누구 오늘 이렇게 싸웠는데 얘가 이렇게 오늘도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어쩌고 어머니 애를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아주 그냥 네 하는데 뭐 서두가 엄청 아주 존경하시는 어머님한테 그냥 정말로 그냥 갑과 을이 관계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똑같이 저도 느꼈어요. 애들을 망치는 건 부모들이구나. 예, 왜 이 부모들이 배울 세대는 분명히 체벌을 하고 정말 그때 제대로 교육받은 30대 40대인데 왜 우리 10대 애들한테 이 부모들은 이렇게 교육을 할까? 본인들이 대리만족을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요. 그리고 아주 학생회 뭐 부모님들이 오실 때 선생님들이 다 막 그냥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낮추고 막 예 어머니 막 이러고 90도 인사하시고 막 폴더로 인사를 하시고 그럴 필요가 굳이 뭐가 있는지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학교 생활 문화 이런 건 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봤습니다. 네, 학생 뭐 인권보다 교권이 중요하죠. 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는 건데
북한에서의 교사 위치와 한국에서의 교사 위치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르다라는 게 뭐가 다르냐, 그 무게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한국은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보고 학교 현장에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바로 학교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가서 3년에 한 번씩 저희는 평생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5개 과목, 뭐 전공 과목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그것이 3-4번에서 그럼 9년이잖아요. 거기서 탈락되지 않으면 교사 박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계속 평생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는 권위가 있다라고 자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교사들의 시스템이 그렇다라고 조금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잠깐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김지연 선생님이 왜 한국에 있는 학교들을 경험하시냐면, 지금 통일 전담 교육사라고 해서 탈북민 학생들이 많이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전담 교육사 선생님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연 선생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이제 탈북 학생들을 돕다 보니까 남한의 학교와 북한의 학교를 다 같이 경험하시는 것 같고요. 남북의 학교의 차이점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과연 이 다른 학교가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학교들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떠한 부분을,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단초와 고민들을 여기에서 발견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북에서 계신 선생님들은 사실은 또 다른 것들도 하시는데, 물론 한국에서도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거를 제가 얘기할까 합니다. 가정 방문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북에 계신 선생님들은 가정 방문을 하시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3년, 6년이 되는 시간 동안 그 학생을 계속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있어서의 가정 방문은 또 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한번 배치 받으시면 특별한 사연이 없는 이상 그 학교에 평생토록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한 학교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고, 심지어는 전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동일한 교사로 근무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가정방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가정방문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혹은 좋았던 거, 뭐 아니면 이런 사건들을 한번 좀 나누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세 분 다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번 순서는 김지연 선생님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방향으로 해볼까요? 네. 네. 유치원도 가정 방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뭐 선생님 막 드세요 막 이러는데, 그때보다도 저는 고등학교 때 가정 방문을 갔는데 제일 이치에 앉은 거는 지금도 이렇게 걔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가 고등학교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학급에 42명이었는데 그날 학교 나온 학생이 24명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석률 70% 이상을 보장을 해야 교장선생님들한테 깨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는데, 원래 고등학교 시스템은 진로 상담인데 애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는. 그래서 갔는데, 걔네 집으로 제가 좀 빨리 갔으면 얘가 살 수 있었는데 제가 닷새 만에, 그러니까 애들이 한 20명 안 나오니까 저희가 퇴근을 해서, 또 99년도에 김정일이 빨리빨리 교사들을 퇴근시키시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빨리 퇴근을 했지만, 퇴근해서 애들 집으로 가면 하루에 돌 수 있는 집이 한 서너 집밖에 안 돼요. 뭐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걔네 집으로 마지막에 한 닷새째 만에 갔는데 애가 이렇게 담요를 말아서 이렇게 찌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눈 뜨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가씨 때니까 눈 뜨고 죽은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 지금 경련이 왔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잊혀 앉아요. 김영철이에요. 그래서 김영철이 아침에 FM 들을 때마다 제가 조금 이름이 너무 똑같다 이러면서, 근데 또 눈을 이렇게 어둑어둑하고 불도 없고 하니까 애가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이렇게, 야 영철이 일어나, 선생님한테 일어났나 막 이랬는데 애가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까무라쳤나 보다 하고 옆에 학교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로 막 달려갔어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엄마 저 우리 학교에 지금 이렇게 그 경련이 왔는데 내가 업으려고 하니까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5학년 애니까 너무 무겁다. 엄마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달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니 그냥 저보고 빨리 가서 모자위원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자위원장이 학부모 회장을 북한에서 모자위원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남자 학부모 꼭 모셔라 해서 막 달려가서 모셔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니까 엄마가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말아 놓으셨는데 처음으로 그때 애를 이렇게 수성천에 가서 이렇게 묻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삽 지고 꽃갱이 지고 이렇게 그 담요에 말고 니아가에다가 끌고 수성천으로 한참 가서 묻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애가 죽으면 불효했다는 의미에서 엎어서 묻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아가씨 때니까 지금 제가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때가 정말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그 애를 이렇게 묻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5년을 같이 있은 애인데 그래서 그때 그 제가 후회 빨리 갔었을 걸. 가서 내가 미움이라도 주고 뭐 먹을 거 줬으면 얘가 살았을 걸. 부모도 없고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쌀구입 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때 그 가정 방문이 가장 가슴에 맺혀서 그 이후로는 막 그냥 밤에 늦게라도 막 애들도 또 죽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애 잡으러 가면 애들은 분명히 없어요. 장마당가 막 덤쳐먹고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때는 아주 해피하게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추억보다도 이렇게 힘들었던 애들을 더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 방문을 처음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북에서 가정 방문은 그리고 북에서 선생님은 참 그 가정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처음부터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왜 아닙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만 그랬을까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경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네. 집에 가면 막 그 죽이 어떤 집은 딱 가면 죽을 딱 3그릇 퍼놨어요. 국수죽을. 근데 선생님이 가니까 4명이잖아요. 식구 3명인데 그래도 선생님 드세요 하면서 막 이러는데 눈물 나서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저 금방 먹고 왔어요. 막 이러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꾸 어려운 이야기. 맞습니다. 네, 김지연 선생님께로 넘어갈까요? 네. 네. 저는 일단은 북한에는 상담 시간이 없어요. 상담이라는 거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배웠고요. 상담 시간이라고 하면 북한에서의 상담 시간이라고 하면 혼내는 시간. 네. 그다음에 가정 방문 잡으러 가는 시간. 잡으러 가는 가정 방문. 아니면 어려운 왜 학교 안 왔지? 확인하러 가는 시간. 네, 가정 방문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봄 방학이랑 겨울 가을 방학. 그러니까 봄 쇼핑이라고 하죠. 여기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놀러 뭐라고 말하나? 둥산? 소풍? 네, 소풍이 봄과 가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도시락 선생님 것까지 싸가지고 가야 되는 시간이 그 날인데 이제 저희 한 학생이 그냥 맨몸으로 왔는데 도시락도 없이 왔는데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가도 돼요. 그래서 데리고 갔던 적. 예,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소풍 갔다 올 때는 선생님들만 먹을 거라고 이거 선생님 겁니다 하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드린 그 이제 음식이나 어머니들이 마련해준 도시락 이것이 이제 보자기로 한 3개, 4개씩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그 집으로 누구누구 가져갈래 이런 식도 있고 또 뭐 학교 와서 또 교장실에 또 내놓은 거 뭐 부장실에 내놓은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네 집에 제가 도시락을 안 가져왔을 때 그 학생네 집에 그 이제 학생들이 낸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찾아갔는데 어머니하고 동생이 있는데 진짜 옥수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그 애는 진짜 왜소하고 키도 학생들보다도 작고 한데 어머니가 너무 진짜 생활도 못해요.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장사도 못하고 그래서 그 집에 가져갔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봤을 때 가정 방문은 이런 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겼죠.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고요. 이성희 선생님. 이 두 분은 시골 촌놈이라 시골 철학교라 저에게 가정 방문은 두 가지를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북한은 졸업을 하고 4년제를 졸업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저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그 학교에 계세요. 예, 배정을 하면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거의 70~80%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서 대학을 갔다 다시 오니까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담임 선생님과 함께 가정 방문을 야, 너희 방문도 가고 너희 반도 가고 내 방문도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나누면서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 추억이 저한테는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단다. 걔네는 어떻게 할 때 이런 노하우 를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갔을 때 힘들었던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는 왜 외향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을 잘 안 털어놓잖아요. 근데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집에 없는 사연이 없잖아요. 그거를 다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그럴 때 북한의 교사로서 교사가 직분이 혁명적인 직업 혁명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이면서도 원예사이면서도 연출가거든요. 저희는 학생들 큰 무대로 연출하면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도록 연출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그 원산에는 하교들이 제일 많아요. 제1급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1급보들의 신분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면 정말 일본의 그 사탕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거든요. 정말 평상시에는 보지 못하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떴다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 교사 상점에 가서 물품을 사다가 먼저 준비해 놓는, 이런 거 할 때 담소 나누면서 맛있는 그 정을 나누는 그런 것들의 그 정이 저에게는 되게 가정 방문에서의 많이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정 방문을 한 집 한 집 다녔던 그 집집들의 그 사정과 가정인 식구와 그리고 그 어떠한 사연들을 안고 살아갔던 누구네 집 누구네 집 하고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구글어스로 나의 고향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장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이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원산에서 교사를 할 때 제자가 이제 부산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배정을 받아서 결혼한다고 해서 부산으로 결혼식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게 신부복을 입었던 그 친구가 막 하더니 선생님 오셨어요.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더니 펑펑 울어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이 나서 울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했더니 선생님 때문에 나는 선생님의 꿈을 포기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래서 저는 사실 당황스러웠어요. 왜? 라고 했더니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가정 방문을 갔을 때 그 친구는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국수를 장사해서 옥수수 국수를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국수죽을 써먹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저한테 줬대요. 근데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때는 아가씨였거든요. 그냥 당연히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고 왔대요. 그런 거를 그 친구는 저를 받고 저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되게 가슴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제가 회개를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선생님들이 이 짧은 시간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질문이 한두 개 정도 좀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아쉬우시겠지만 이제 정리하는 질문이 되겠지만 방금 전에 그 도시와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북한 사회를 볼 때 200개의 군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200개의 군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많이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출신 성분과 관련된 격차나 여러 가지가 격차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지역 또는 다른 것들로 교육 격차가 어떻게 있나요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질문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선생님들도 딱 동일한 지역에서밖에 경험을 못 하시는 거죠. 여기저기에. 물론 김지현 선생님처럼 도시와 농촌을 다 경험하신 분이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에서 하셨고 도시에서 하셨으며 도시와 농촌을 다 경험하신 분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각자의 어떤 그 지역에서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아, 저런 지역도 있고 이런 지역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격차와 관련해서 경험을 이성희 선생님부터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은 교사 생활하면서 타 지역에 가서 교사 생활을 해봤던 적도 없고요. 뭐 타 직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이런 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 타 지역하고의 격차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외국인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교육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가서 저 지금도 바다 수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도 온산에 가면은 러시아가 바다는 있지만 해수욕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러시아인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중국인들. 이럴 때 우리는 귀찰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외국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도시와 이제 리 단위로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는 저희는 장애인 그러니까 고아원이죠. 고아원 시설이 온산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국처럼 장애인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고아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쪽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타 지역의 학교들과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진 선생님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자꾸 원산이 자꾸 뭐 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쪽을 보고 뭐 도시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평안남도거든요. 평성이거든요. 평성에서도 그 진짜 평안남도 평양시 옆인데 도시라면 저희가 더 도시지. 자꾸 시골 하니까 조금 네 그러네요. 화가 나네요. 네, 지역 감정 조장에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별로 이제 뭐 도시와 농촌 여기에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평양시는 또 특별시로서의 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할 때는 일단은 일률이에요. 저희는 뭐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중앙교육부에서 내려버리는 그 방침에 의해서 그 이건 뭐 리단이건 면단이건 싹 다 하나로 네 움직여야 됩니다. 교육은 여기처럼 자율 뭐 교장들이 뭐 마음대로 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제의도 올릴 수 없고요. 네, 그래서 도시나 농촌이나 교육은 다 같고요. 네, 그다음에 활동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또 활동하는 부분이 또 많을 거잖아요. 가창대 활동이나 선거 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어느 쪽으로 해서 도시 부문으로 해서 선거철에 학생들 다 줄 세워가지고 뭐 모든 국민들을 선거에 100% 참여시키는 이런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농촌과 그런 차이, 활동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현. 네, 뭐 앞에서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신 건 저는 맞아요. 도시하고 농촌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고 학교 교사 생활을 처음에 농촌으로 아주 오지산꼴로 네, 또 장군님이 무조건 대학 졸업생들을 농촌으로 배치하시오 이런 방침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300리 떨어진 그런 오지산꼴로 가서 교사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열악하더라고요. 물론 교수 내용이 교수 요강에 따라서 다 똑같지만 교육 환경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사의
자질 문제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니까 제가 혼자서 정규대학을 졸업한 교사더라고요. 다 통신을 보든가 나이가 있거나 막 이러셔가지고 수학 전공이 수학인데 물리, 기계 기본, 그다음 그 컴퓨터 4개 교과, 수학 이렇게 4개 교과를 제가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환경이 분명히 있고요. 도시에 올라와서 제가 교사를 할 때에는 수학만 가르치고 기계 기본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에서 북한은 그 수제 교육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도시일수록 아무래도 그 영재 교육 어릴 때부터 저희 오빠가 그 12살에 평양 외대를 가서 그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을 한 엘리트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할 때 교육 그런 도시에서의 교육과 농촌에서의 교육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였어요. 네, 교육 내용의 차이가 아니고 교육 체계의 차이가 아니고 그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지배하고요. 그런 환경에 따라서 또 학생들이 대학 수능이나 뭐 역시 농촌 애들은 제가 평양에 김대 시험 치러 갔는데 저는 구경을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번역판에서 함경북도 청진도 농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도시로 갔는데 그렇게 못 본 거를 얘네는 다 이게 보고 벌써 그런 시험이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달라지니까 학과 경연을 한다 도별로 이렇게 때리는데 벌써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의 차이는 분명히 북한도 존재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스카이캐슬처럼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이런 교육의 격차를 저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네, 북한 자국 내에서의 그런 농어촌 그리고 또 이자처럼 도시의 교육 네,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갑이 되든 여기저기에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저도 이제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북한이 이러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저러하다고 얘기할 때 왜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누가 옳을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지역의 차이가 있고 우리 한국에서 어느 지역마다 또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하시는 게 다른 것처럼 여러 모습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5시가 됐지만 제가 딱 한 분 원하는 분에게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아이들과 우리의 아이들의 북과 남의 아이들의 환경이 참 많이 다른데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남한과 북한의 학교를 다 경험하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모이신 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지 네, 자원하시는 분에게 네,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신데 질문이 무거웠습니다. 네, 질문이 무거웠고요. 저는 그래도 남북이 통일됐을 때 환경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가 장애인에게 꽂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한국은 장애인이나 특수 쪽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안 하잖아요. 불구나 병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는 결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너네는 잘못됐고 이런 건 버리고 우리 교육이 맞아. 한국 교육도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교육은 뭐가 잘 됐고 북한 아이들은 뭐가 잘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은 뭐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조금 해 나간다면 그 아이들이 통일됐을 때 그 아이들과 같이 주거니 받고 하면서 서로가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틀리다라고 했을 때는 버려야 되지만 다르다라고 하면 융합되고 화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조금은 선택을 많이 해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조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교육의 장, 그리고 남북의 교육 교류이나 그냥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설이라도 우리가 메타버스든 뭐든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됐었다고 가정하에 그 메타버스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봤을 때 북한에서 살았던 교사나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남북의 교육교류 학생들을 가지고 SN의 뭐 경진대회나 뭐 이런 것들을 가상 안에서 해봤을 때 반응들이 나오면 그게 데이터가 쌓여져서 올바른 인간 AI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는 이제 이분들과 여러 번 뵙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도 마음이 멈칫멈칫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3시간의 전체 시간들이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상상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됐으면 좋겠고, 오늘 뭐 이렇게 명함이나 이런 것들도 나누고 연락처도 나누셨죠.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에서 그리고 또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이해하고 상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토크쇼처럼 꾸며봤는데 이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겠고, 맨 마지막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